안녕하세요. 부처와 신선이 되는 길 용어 비결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8개를 가지고 이치를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그 세상에서 공부하는 역이라고 하는 거죠.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할 때 여러분이 이제는 주역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대개는 우리가 이 주역이라는 말 자체를 주나라 시대의 역, 그러니까 현재 그 주역은 주나라 그때 당시에는 이제는 그 은상의 그 서주 제후국이었는데, 서쪽에 있는 주나라로 이제 제후국이었는데 은상을 멸하고 주나라로 천하통일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태공은 이제 그 군사,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고 전반전, 그러니까 일종의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왕들이 이 은상을 멸하고 주나라로 천하통일할 때 그 왕이 그것을 추진을 시작한 왕이 문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문왕이 준비를 했고 무왕 때 이르러서 천하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왕이라는 사람이 그 은상을 멸하려고 하게 된 동기는 문왕의 그 첫째 아들 배국고가 이게 그 은상의 그 황제한테 아주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왕이 당시에 그 유리라는 지역에 그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유리옥이라고 하는데, 유리라는 지역에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자기 그 아들이 배국고가 문왕을 풀어주기를 간청을 하면서 은상의 수도로 왔는데, 그 은상의 거기도 이제 이름도 거기도 주라 이게 헷갈릴까봐 제가 이름을 얘기는 안 하는데 이제 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주자를 안 쓰고 주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달기에 빠져가지고 홍군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죠. 달기라는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데 배국고를 죽여서 완전히 토막 내는 정도가 완전히 만두 같은 걸 만들어. 만두 속으로 만두 속으로 만들려고 토막을 내버려. 몸을 완전히 토막을 내가지고 한마디 잘근잘근 만들어가지고 만두로 만들어가지고 유리옥에 갇혀 있었던 문왕한테 먹으라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 이거죠. 만약에 문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 성인,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에 달통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잘 아는 그런 성인급의 인물이라면은 이 문왕도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네 은상의 위협이 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두를 만들어서 이 아들을 배국고를 만두로 만들어서, 이제 만두라기보다는 여기 어떤 똑같은 건 비슷한 거였는데, 요 보내서 그 문왕이 이게 자기 아들의 그로 이렇게 만든 게 만두다 해서 아마 슬퍼하면서 통곡하면서 먹으면은 이게 확실하게 이 사람은
뭔가 뛰어난 사람이니까 이거 문항도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보냈는데, 문항이 자기 아들이 이게 만두 속으로 만두가 가져왔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지만은, 그걸 내색을 하면 자기도 이제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태어난 척 하면서, 이런 음식을 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은상 황제한테, 황제가 가져오진 않았고, 신하가 가져왔는데, 그 성지를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찬양하면서 막 기쁘게 먹어요. 이걸 막. 근데 자기 아들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에, 은상, 그러니까 은나라라고 하죠. 이제, 상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은나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해서 그냥 제가 은상이라고 하는데, 은상의 그 황제가 자기 아들을 만들어서 보낸지도 모르고, 이놈이 먹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 뭐, 뛰어난 놈은 아니다. 뭐,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 나한테 위협이 될 놈은 아니다 해서 문항을 풀어줍니다. 그럴 때에 그 문항이 유리옥이라는 데 갇혀 있을 때 만든 책이 주역이라는 겁니다. 주역. 이때 그 주역이라는 거를 문항이 유리옥에 갇혀 있으면서 만듭니다. 근데 그때 주역은 원래 이렇게 예전에 복희 씨가 이렇게 팔괘를 그을 때 이후로 역이 많이 발전을 했는데 주역에 요 8개는 이미 있었던 거죠. 8개는 있었는데 이거를 8 곱하기 8에서 64개가 그때까지 이제 64개로 8 곱하기 8 64개로 이렇게 해서 이런 역학 사상이 어느 정도 이제는 되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각 64개의 괴사를 이렇게 그러니까 64개 각 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기술한 거를 괴사라고 합니다. 그 괴사를 이 문항이 달아요. 그러니까 여기 각 64개, 주역 64괴의 괴사를 달아가지고 이걸 이제 이때 완성을 했다 이거죠. 문항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서주로 돌아가게 되죠. 서쪽에 있는 자기 주나라로 돌아가서 풀려나서 돌아가서 이 바라는 듯이 은상을 멸해야 되겠다. 내 이 큰아들이 결국에 이렇게 자기를 신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렇게 토막 내가지고 나한테 만두까지 먹으면서 이런 굴욕을 내가 당했으니 이렇게까지 내가 당하고 어떻게 이 은상을 가만히 놔둘 수가 있겠냐. 이 은상의 잔인한 무도한 정치를 끝장을 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러려면은 천하의 인재를 모아야 되니까 천하의 인재를 모으기 위해서 이제는 그런데 그 천하의 인재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을 하나 찾아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밖에 이렇게 나갔다가 그러니까 출행을 했다가 강태공을 만나게 돼요. 강태공이 그때 낚시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강태공이 거기서 한 70년 그러니까 강태공이 한 70살 가까이 됐어요. 그때가 뭐 다른 얘기는 뭐 한 80살 가까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뭐 70살 가까이 됐다는 얘기가 70살 넘었어요. 넘는 70몇 살 정도 됐는데 그때 강태공은 원래 이 산동성 사람이었는데 서주라고 하면 지금의 장안 뭐 그쪽 서안 그쪽으로 이렇게 가요. 예, 거기까지 간 거는 강태공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지만은 맨날 공부만 하니까 돈벌이는 안 하니까 마누라가 쫓아냈어요. 그래서 마누라 등살에 못 이겨서 그냥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천하유랑을 하면서 자기 뜻을 펼치려고 서주로 왔다 그러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그래서 문항이 강태공을 하고 초빙을 해서 자기의 스승으로 삼게 된. 그래서 강태공도 이 역에 아주
달통하신 분이고, 이분이 완전히 그저 천하의 이치에 완전히 달통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서 문왕이 이 그 강태공을 군사로 모시고 이렇게 스승으로 모시고 자기가 이렇게 그 전쟁 준비를 하는데, 문왕이 그때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강태공이 무왕을 보필을 해서 이제 은상을 멸하게 되죠. 근데 이 문왕에는 무왕이 둘째 아들인데, 배국고는 죽었잖아요, 첫째 아들은. 근데 그 또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셋째 아들이 있었어. 그 아들이 주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주공. 주나라의 공이다 이러는 주공. 주공이라고 이런 분인데, 이름은 있죠. 희발인가 뭐 그렇게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주공이라네. 그러니까 이제 무왕이 은상을 멸하고 천하통일했는데 또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8살인가 이렇게 그 돼가지고 그 주나라의 황제가 됐는데, 그때 이제는 강태공이 8살은 더 넘었다. 이게 한 열 몇 살 됐다고 그러네. 오래전에 여기서 다 까먹었어요. 근데 그저 이 성왕, 주왕 다음에 이제 성왕이 이제는, 근데 성왕의 성왕, 자 성왕의 그 부인이, 그러니까 황후가 강태공의 딸이에요. 그래서 성왕을 강태공이 이제 보필을 하게 되는 건데, 그때 이제는 그러니까 문왕의 자식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이제 주공도 있었고 그럼 많았는데, 이 자식들이, 그러니까 문왕의 자식이 배국고가 있고 첫 아들은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셋째 아들, 그 다음 자식들이 쭉 있으니까 이 자식들이 성왕으로 볼 땐 다 삼촌들 아니야, 삼촌들. 삼촌들이 이게 이 주나라를 뺏으려고, 그러니까 뭐야, 내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분이 일어나서 힘을 키워서 성왕에게 도전을 자꾸 하게 되니까, 이 주공이 강태공과 함께 성왕을 보필을 하게 됩니다. 보필을 해서, 성왕이 어리니까. 그런데 주공이, 이 사람이 또 뭐로 했냐면은 이 주역의 효사, 그러니까 괴사라고 하는 거는 이거 64개의 괴 하나하나의 그 의미를 기술한 거고, 요 주공이라는 사람이 요 하나하나의 효에 대해서, 요걸 한 작대기 하나를 효라고 합니다. 이 효사를 지은 사람이. 그래서 문왕하고 주공이 주역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네, 이때의 주역을 역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왕과 주공에 의해서 완성된 그 주역이라고 하는 것을 역경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빛을 보게 된 거는 사실 공자 때, 이로부터 한 500~600년 후에 탄생한 공자가 이 역경을 우연히 손에 넣게 되고, 50살 넘어서 손에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경에 대한 이제는 자기 공자가 굉장히 위편삼절이라고 해서, 그때는 대나무로 이렇게 만든 거기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걸 가죽끈으로 이렇게 대나무 조각조각, 뭐 중국 드라마 보시면은 뭐 한나라 말 때까지도 계속 한지 종이에다가 이렇게 쓴 게 아니고 대나무 조각 있잖아요. 그 대나무에다 그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나무를 이렇게 묶는 가죽끈이 있어요. 그래서 가죽끈들로 이렇게 가죽끈들로 쫙 묶여져 있는. 그러면 이렇게 둘둘둘둘둘 마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대나무에다가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죽끈들이 한 세 번 정도 끊어질 만큼 계속 열심히 공부를 했다, 이게 공자도. 그래서 이 역경을 그렇게 공부를 한 뒤에 자기가 역경을 해설하는 거를 희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전이라는데 이때는 이제 이게 저 문왕과 주공이 만든 요걸 역경이라고 하고 공자가 한 거를 전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공자가 다 쓴 게 아니고 시빅을 10개의 그 전으로 돼 있는데 그걸 공자가 쓴 게 아니란 주장도 있지만은 뭐 그냥 여기서는 그냥 공자가 다 썼다고 가정을 그냥 하는 거죠. 그 뭐 논쟁을 해봐야 의미도 없는 얘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튼 시빅을 달아가지고 주역을 완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주역이 이런 주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역경 개념, 그러니까 우리 괴사와 효사를 같은 걸 다 해서 완성을 본 건 문왕과 주공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공이 성왕을 도와서 성왕이 자랄 때까지 보필을 잘 했습니다. 해서 그 공으로 나중에 노나라가 되는 땅을 하사받아요. 주공이. 그러니까 이 주공의 땅에서 공자가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왕과 주공과 공자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 역학의 그 계보상에서 상당히 어떤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겁니다. 자, 대강 그 주역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주역을 하냐면은 이때 만든 게 이제 주역이라고 하는 건데 이 주역에 대한 어떤 그 경을 보면은 64개의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괴가 64개니까 64개의 순서가 나오는 게 이제 서계라고 하는 겁니다. 서계. 그 어떤 순서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뭐 첫 번째는 중천건괴에서 맨 마지막에 뭐예요? 화수미제계로 해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그 64개의 순서가 있는 그게 있는데 그게 이제는 그 순서에 따라서 주역이 쫙 기술이 돼서 상하로 나눠지게 돼. 상하로 나눌 때에 상경과 하경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상하로 나눌 때에 상은 30개의 괴가 속하고 하경에는 34개의 괴로 속하게 이렇게 순서를 배치를 했는데 그게 이제 공자가 했다는 거죠. 이 서계전을 쓴 게 이제 공자니까 서계의 순서를 이렇게 정한 거는 이제 공자 때 또는 공자거나 공자 이후에 그 활동하던 그 명망가들이 뭐 그런 걸 구성해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하지만 공자의 이름에 기탁을 해서 이게 하는 건데 이렇게 어쩌거나 상경과 하경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도에서는 이 그 주역의 이 주역을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역의 이 순서에 입각해서 이것을 그 선도에서는 주역을 쓰고 있질 않고요. 문제는 뭐가 있냐면 선도에서는 이 주역 순서에 따른 괴 순서에 따른 어떤 이치로 규명하고 있질 않고 뭐가 있냐면은 소강절이라고 이제 송나라 때 이제 송나라 초기에 소강절 때 와서 소강절이 선천 복희 팔괴 방위도라는 거를 이제 들고 나오게 됩니다. 방위도라고 하는 것이. 그걸 보면은 이게 그 선도는 지금 주역 64개 석에 따른 그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이게 제가 그 인터넷상에서 찾아볼 수 없어서 제가 직접 그림을 그렸어요. 이 석의 순서를 이런 개념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문왕이 그 괴 이름과 괴사를 지었기 때문에 문왕 8개 방위도라 문왕 8개 방위도 64개 방위도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이자면은 이것이 이제 문왕
복귀팔개 방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주역의 순서에 따라 갑니다. 그러면 주역의 순서는 이렇게 여기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건곤, 둔몽, 수송, 사비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서 쭉 돌아서 맨 끝에 기재미제 이렇게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선도에서 쓰는 그 개념은 이 순서에 의하지 않고 이 순서로 규명을 하질 않고 이것은 이제 후천 문왕팔계 방위도라고 하는 건데 후천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는 이 선도에서 그 중국에 있는 학자들이 선도에서 쓰는 거는 이 그 복희 문왕팔계 방위도라는 것은 복희 팔계 방위도. 이게 선천 복희 팔계 방위도라고 해서 이것은 여기선 건곤, 둔몽, 수송, 사비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는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곤복, 이둔, 익진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틀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선도에서 쓰는 선천복귀 팔계 방위도 주로 이거를 쓰게 되는데 이렇게 이건 주역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 순서가 분명히 우리는 주역이라는 책에서 보는 거는 이건데 이거를 따로 하나 만들게 되는 게 뭐냐면 선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게 한마디로 신선 공부하는 역괴 순서를 그 선천복귀 팔계 방위도다라고 해서 괴 배열을 완전히 달리해서 쓰게 됩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역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여기 주역 참동계라는 책이 사실은 선도에서 가장 처음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면서 시작이 되는 게 사실 주역 참동계거든요. 이 주역 참동계라는 요 주역 여기서 주역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주역의 괴 순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상에 있어서는 복귀 팔계 문왕 방위도라는 새로운 괴 순서에 입각해서 요 이론 전개를 하고 있어서 의미가 이게 개념이 이제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론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는 주역 참동계라 주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지만 이 역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이 순서 자체를 복귀 팔계 문왕 방위도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하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 참동계에 대해서는 어쨌든 선도를 하는 사람들은 선천복귀 팔계 방위도라고 해서 이거 만들어 쓰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그거를 소강절이라는 사람 때 와서 이게 이 소강절이라는 사람이 그 업적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소강절 이전에 소강절의 스승이 되는 또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진단희라는 분이 계세요. 그 진단희로부터 내려오는 그 선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림 도상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뒤에 이제 뭐 주염계 뭐 태극도설도 그거에 기초해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주로 쓰는 괴의 순서에 대한 그런 개념은 선천복귀 팔계 문왕 방위도라고 해서 그런 걸 쓴다 그런 얘기죠. 이게 바로 그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소강절이 뭐를 하냐면은 황극 경세서라는 걸 써요. 황극 경세서라는 걸 써가지고 어떤 이치를 규명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치를 규명하는데 자기가 깨달은 바를 이렇게 완전히 수리적으로 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세상에 이제 퍼뜨리게 되는 겁니다. 아주 천재적인 거의 신인이에요. 소강절도 신에 가까운 사람인데 엄청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 선천복귀 팔계 방위도를 많이 쓴다 이게. 이 선천복귀 팔계 방위도는 이 일량이 생에서 곤계에서 일량이 살아나서 이렇게 양이 자라고 다 자라면은 음이 다시 후계에서
구개죠. 천풍구개죠. 이제 후자가 여기 들어가서 후개로 읽을 수도 있지만 천풍구에서 음이 또 생해서 음이 또 자라서 여기서 또 곤에서 완전히 저기 또 오르고 다시 또 양이 나오고 이렇게 음양으로 되는 요것 자체는 태극의 상을 가지고 있어요. 요것 자체가 하나의 태극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이 자라고 다 하면은 음이 또 나와서 음이 자라고 이런 태극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선천복귀 팔계 방위도는 그냥 하나의 큰 태극의 그 모습 자체를 그냥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돼서 양이 자라고 다시 음이 여기서 자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꼬리가 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건곤으로 나가지고 요 끝점을 이제 건곤으로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이런 하나의 큰 태극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하나의 우주의 운동 자체가 그냥 하나의 태극 음양운동이에요. 음양운동. 그러니까 조그만 거나 큰 거나 다 하나의 그 음양운동으로 이렇게 하나의 패턴으로 끝난다. 뭐 이런 개념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프랙탈 구조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세계 자체가. 그리고 이 세계 전체를 하나의 음양 태극이다. 이렇게 보고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이제는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양이 자라고 또 여기서 음이 이렇게 자라서 커지는 요거를 괴의 그 모양을 보고 이렇게 추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선천복귀 8개 방위도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 가지고 선도하시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설명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소강절이 이거 선천복귀 8개 방위도는 소강절이 그은 게 아니고, 원래 이 선도하시는 분들이 공부하던 괴의 운영 방식이었는데, 근데 사실은 주역은 이 순서하고는 또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석의 순서가. 그래서 소강절이 이거를 그어놓고 자기가 선천복귀 8개 방위도라는 이름을 지었고, 또 소강절이 주역을 잘 읽어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설계전이라는, 그러니까 그게 공자가 썼다는, 그러니까 역경 말고 10개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전을 10개를 쓴 중에 설계전이라는 게 있어. 설계전. 이게 설계전 안에 선천복귀 8개 방위도에 대한 근거가 있었고, 또 그거에 맞춰서 후천문왕 8개 방위도에 대한 또 근거도 또 있었기 때문에 소강절이 후천문왕 8개 방위도도 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배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하고 이건 후천문왕 8개 방위도다 자기가 이름을 짓게 되는 거죠. 짓게 되지만은 실제로 선도에서 쓴 거는 이걸 쓴 거죠.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이제 선천과 후천의 개념을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선천과 후천 개념을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입니다. 선천과 후천. 근데 왜 선천 복귀 8개 방위도, 이건 왜 후천 문왕 8개 방위도, 이때 선천 후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선천 후천. 선천 후천의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선도를 공부하려면은. 선천이 뭐고 후천이 뭡니까? 자, 이때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얘기가 뭐 후천개벽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후천개벽의 시대다라고 합니다. 후천개벽을 얘기해요. 후천개벽. 후천개벽? 그럼 후천이구나.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중천개벽을 해요. 중천개벽. 중천은 5회에 중천개벽이 일어난다. 근데 중천개벽을 해요. 또 갑자기 선천에 후천도 있는데 중천은 또 뭐야? 중천이라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중천, 선천, 후천, 중천, 선천, 중천, 후천? 이게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선천, 후천이라는 개념이 사실 잘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쓰고 있어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각자의 유파의 입장에 따라서 선천 후천 개념이 다르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뭐 후천 개벽을 얘기하고 저 사람은 중천 개벽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점들을 이제 정리하고 가려면은 일단은 이 선도에서 보는 선천 후천 개념을 알고 가야 됩니다. 알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간단해요. 선천 후천, 선천은 뭐냐면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그래서 있는 것이 선천이에요. 그 다음에 엄마 뱃속에서 나온 상태가 에서 나와 있는 시공간 상태가 이게 후천이에요. 있는 시공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어때? 선천이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엄마 뱃속에 있다가 여러분이 10달 있다가 나왔으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게 선천이고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게 후천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자, 엄마 뱃속에 있는 게 선천이고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게 엄마 몸속에 있는 게 뱃속이라기보다는 몸속에 있는 것이 이제 수정이 되기 시작해부터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수정되는 건 밑에 그 질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수정이 되는 나팔관 쪽으로 가서 수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궁에 착상되기 전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엄마 몸속에 있는 것이 선천이고 엄마 몸 밖으로 나온 이후부터가 후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본래 그 선도 사상입니다. 선도의 그 기준 선후천 개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선천, 후천, 중천이라는 개념은 또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 아이가 여기 지금 우리가 결태를 우리가 맺어서 아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아이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 알이 맺어지는 것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여기서 진종자가 맺어지는 것부터 몸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의 몸 안에 이 알이 시작해서 알을 깨고 이렇게 나올 때까지가 여기가 선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 몸 밖에 나온 게 이거라면은 요게 선천이라는 거죠. 몸 안에 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선천. 그 다음에 요 바깥에 나온 것이 후천이가 되다. 후천. 이때부터가 이제 후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누구로 보는 겁니까? 신선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신선의 아이, 이 신태 영아가 몸속에서 생성돼 나오는 이 몸 안에서의 운행 시공간 구조가 선천이고, 이것이 후천이란 말이야. 이 몸 밖으로부터 나왔을 때가 후천. 이게 원래 본래 선후천 개념에 따른 선도에서 쓰는 선후천 개념이라는 게 이게. 그러면은 후천은 몸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그런데 몸 안에 있을 때가 거의 다잖아요. 몸 밖으로 나오면 그냥 후천이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공부하는 거는 선천 공부니까 우리는 지금 공부를 뭐를 하는 겁니까? 선천 공부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선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몸 밖으로 나오는 것까지는 어리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공 이론에 따르면은 인선, 지선, 천선 중에서 인선과 지선이 선천이고 천선부터는 후천이에요. 그러니까 인선, 지선 요 단계 두 단계는 선천이고 천선과 대라신선 요거는 후천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선천과 후천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게 몸 안에 지금 그런데 우리는 몸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공부를 하는 거니까 우리는 선천 공부를 한다. 선천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선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몸 밖에 나왔을 때에 나온 이후부터를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문항8개, 후천 문항8개 방위도보다는 선천 문항8개 방위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이치를 설명을 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후천에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후천에 살고 있어요. 후천이죠? 여러분 각각은 다 후천의 세계에 지금 있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뱃속에다가 선천을 또 만드는 거 아닙니까? 신선의 세계를 만든다는 건 후천 속에 선천 세계를 만든 선천 세계를 다시 구성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개념이 되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이라는 후천이라는 인간의 몸 속에 아이의 선천의 세계를, 사람의 후천 세계 속에, 신선의 선천 세계가 구성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선천, 후천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가 개벽이라는 말을 쓸 때가 이제는 이게 복잡해지네, 이 개벽. 언제부터 이게 이게 개벽이라는 게 선천 개벽, 후천 개벽, 아니, 선천 개벽은 없으니까 후천 개벽, 중천 개벽인데 또 중천은 뭡니까? 그러니까.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중천은 뭐냐, 또 중천. 자, 이제 또 중천 개념을 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천, 후천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는, 일단은 요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내가 인간이라는 후천의 몸속에 선천이라는 신선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후천 속에 신선의 선천이 시작이 되는 게. 그렇죠? 근데 이걸 또 따르게 보면 어떻게 봐요? 또 따르게 보면은, 내가 이 아이를 포태하기 전일 선천이라고 하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먼저 앞서 있었으니까 선천이라고 하고, 요걸 후천이라고 하고, 요 중간에 있는 요거를 중천이라고 하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중간에 우리가 중맥을 타고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되는, 우리 몸에서 가동되고 있는 요 시기를 중천이라고 보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이 포태 양육하기 전을 시간적으로 앞서 있으니까 선천으로 생각하고, 이 인간의 몸 밖으로 그 신선이 나왔을 때를 이때부터 후천이라고 보고, 요 가운데 있는 시기를 선천으로 보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개념 자체가 상당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은 사실은 어폐가 있다. 왜냐면 우리가 선천이라는 게 뱃속에 있을 텐데 어떻게 이거를 앞을 선천이라고 볼 수 있냐.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천지가 원래 있을 때를 선천으로 보고, 천지가 끝나고 난 뒤를 우리가 후천으로 보자. 그러면 천지후천, 천지선천, 천지후천. 천지에서 사람이 나온 이후부터, 그러니까 현재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의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후부터를 후천으로 보고, 사람의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전을 선천으로 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몸속에서 그 신선이 나오는 때를 중천으로 보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후천 개념을, 요 개념을 없애버리고, 인류 문명 시작되기 전을 선천,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이후는 후천, 그 다음에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후 후천 속에 바로 이렇게 새로운 사람 속에서 천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사람 밖에서 천지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선후천이잖아요. 근데 이건 사람 속에서 천지가 운영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 속에서 사람의 인중 천지가 돼버린 거니까 이걸 중천이라고 하자.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복잡해진 거죠. 선천, 후천, 중천, 선천, 중천, 후천, 선천, 후천. 자. 그러니까 선천, 후천, 중천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사실은 그 말을 쓰는 사람이 어떤 의미를 쓰는가에 대해서 먼저 개념 규정이 필요한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야, 너는 후천 개벽이라고 할 때 너 후천이라는 말을 무슨 의미로 쓰는 거냐? 너는 그 후천 개벽을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그 사람, 대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내가 지금 우리가 인류가, 그러니까 개벽되기 전, 그러니까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기 전까지를 선천이라고 하고, 신세계가 열리기 후부터를 후천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개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시간적으로 선후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선도에 공부를 하면은 선천개벽이 되는 거죠. 선천.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이제 선도 공부를 이제 이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선후천 개념하고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이렇게 선천, 후천, 중천이라는 개념들이 왜 그런 개념들이 복잡하게 됐는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식의 수준을 반영을 한다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공부를 하신 분들이 뭐 야산 이달 선생이라든가 뭐 김일부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쓰는 선천 후천의 개념과 중천의 개념들, 공부하신 분들이 쓰는 개념하고 일반인들이 보통 생각하는 선후천 개념은 틀립니다. 그 사람들은, 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이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인식하는 개념의 선천, 후천, 중천 개념으로 다시 정립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기존의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선도에서 쓰는 기본 개념, 아주 기본 개념입니다, 이게. 엄마 몸속에 있는 게 선천이고 엄마 몸 밖에 있을 때가 후천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엄마 몸속에 있으셨을 때가 있고 지금 태어나셔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선천의 세계를 이미 경험을 했고 후천의 세계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다시 선천의 세계로 돌아가는데 그 선천의 세계를 여러분의 몸속에다가 구성을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후천 속에 있는 건데 후천 속에 신선의 선천 세계를 구성해내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의 홈백을 신선의 홈백으로 옮겨가는 거니까 후천 세계에서 다시 선천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신선의 후천 세계로 나오는 거니까 후천 세계 속에서 선천 세계로 갔다가 다시 후천 세계로 나올 때는 신선의 세계로 완전히 여기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후천 속에 선천, 후천이 있는 겁니다. 지금 개념. 요런 개념으로 보면. 하지만 우리가 이 몸속에서 결태가 돼서 자라나오는 과정을 선천세계로, 신선의 선천세계로 보는 거기 때문에 소강절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선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 전개를 하신 분들은 선천복귀 8개 방위도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무슨 여러 가지 호흡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 선천복귀 8개부터는 의미가 없다. 제가 볼 때는 사실 별 그렇게 쓸모가 이거는 선천복귀 8개 방위도는 우리 선배들께서, 제 입장입니다. 제 선배들께서 쓰신 방법으로는 뭐 좋지만은 복잡하다네. 복잡하고 사실 우리가 지금 후천 문항 8개 방위도라는 이 개념상에서 이 주역의 이치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논하는 것이 다반수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 개념에서 이 선도 이론도 이해를 해야지 이런 걸 또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순서를 또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깊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있지만은 이 지금 현재의 선도 하나의 진종자를 맺고 이렇게 운영되는 과정은 그냥 후천 문항 8개 방위도로도 제가 볼 땐 충분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 만약 우리가 공부를 진정으로 깊이 하려고 한다면은 사실은 저는 정역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정역은 뭐냐면은, 정역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는 지금 우리가 복귀 8개나 문항 8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선후천 개념으로, 선천후천 개념으로 돼 있는 거지만은 이것은 중천 개념으로 돼 있는 것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요 자체 이렇게 우리가 요 안에서
진종자가 나와서 출퇴돼서 운영되는 것까지 해서 이것은 정역 8개라고 하는 이 정역 8개는 이 신선을 기준으로 해서 본 거예요. 우리 몸속에 나오는 신선을 주인으로 보고 그 주인으로 보고 주로 해서 이 사람의 몸속에서 이렇게 해서 생성돼 나오고 이것이 운영되는, 한마디로 이것이 계속 운영되는, 이 자체가 운영되는, 이 몸속에서 생성돼서 나와서 이렇게 운영되는 총괄적인 과정을 이 몸 밖으로 나와서도 운영되는 모습을 다 그려낸 것이 사실은 이 정역 8개. 그러니까 이 정역 공부가 사실 더 깊은 공부가 됩니다. 그 선도 이론 공부하려면은.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나중에 제가 주역 정역을 따로 이렇게 강좌를 하겠지만은, 지금 이제는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역, 곧 문학 8개를 가지고 이 이치를 설명하는 것이 제가 볼 땐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내일 요 문학 8개를 가지고 제가 개념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